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워낙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건희 대표님 모시기가 어려운데 참 배신하지 않고 계속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뭐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인데 시장에 이제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결국 그 선두 주자는 반도체군요. 네. 예, 그렇죠. 지난주까지는 조금 힘들다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종목별 호재라든지 뭐 지난주는 중순부터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였죠. 그래서 여전히 중심은 반도체가 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지금 녹화일이 18일이니까 전일 또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냈어요. 예. 마이크론은 오히려 최근에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다가 기간 조정을 좀 예쁘게 했습니다. 차트 이런 거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러다 이제 그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만 오른 게 아니에요. 마이크론 지난번에 한 언론사에서 뭐 HBM4 빵이다 이래서 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랬는데 납품하고 HBM 마이크론도 좋잖아요. 다만 주가가 거기도 많이 올라서 뭐 100달러 하던 게 지금 400달러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목표가가 뭐 530불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거기도 지금 뭐 추가 업사이드는 더 있을 것 같고 또 내일 마침 또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19일 날 새벽에 또 실적 발표하니까 아마 이게 영상 올라갈 때쯤 다 나왔겠지만 그것도 이제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마이크론이 올라갔을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러면 마이크론이 잘 나오면 이제 우리랑 겹치는 게 1월 2월 달 실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분 겹치고 특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등하는 애 성적표를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등이 이렇게 보면 2등이랑은 또 거의 사업 구조가 같고 메모리만 하는 회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잘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제가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 20만 원, 뭐 하이닉스 100만 원 정도가 걸릴 자리여서 계속 걸렸거든요. 어제도 좀 거기가 넘어가니까 또 팔고 뭐 이런 자리였는데 오늘은 그 위에만 좀 안착을 해주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이제 4월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 다음에 또 얼마 뒤에 또 한 보름 지나면 또 이제 본 실적 하이닉스 실적 이렇게 나오겠죠. 1분기 잘 나오겠죠. 이제 그걸 보고 가이던스들은 이제 대부분 올라와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한 40조에 거의 수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가 한 35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맞춰주면 또 눈높이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그러면 200조를 버느냐, 뭐 250조를 버느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에 상반기까지 전망이 좀 어느 정도 그려지지 않을까. 결국은 또 엔비디아가 해냈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명언이잖아요. 지금 방송에서 어제 써먹었는데 연예인 걱정하고 엔비디아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그 엔비디아가 정말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GTC에서 뭘 계속 꺼냈는데 야 이제 뭘 꺼내도 시장이 반응할까 그러는데 결국 또 GTC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GTC는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러니까 업계 사람들은 관심이 되게 많았고 뭐 이제. 지금 원래 이게 개발자 회의인데 옛날에 쿠다 때문에 만들어진 회의인데 사실은 개발자 회의였는데 납품업자가 이제 오히려 이제 최태원 회장도 했죠. CES보다 더 큰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심지어 뭐 신세계까지 언급이 되는 이제 GTC의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 쪽에 좀 많이 컸고, 근데 2시간 반 내내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AI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학습형 시장에서 또 추론형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변환점에 변곡점에 서 있는데 본인들이 그거를 다 하겠다. 거기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로크라고 해서 이제 GROQ 이게 인수했잖아요. 거기가 이제 왜 인수했나 봤더니 LPU 되게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를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수주했다라고 해서 이제 기자분들이 HBM에 집중하는 동안 삼성 파운드리는 그로크의 그 LPU를 이미 생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파운드리가 올해 4분기에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년 흑자 전환에서 목표를 4분기로 당겼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내년 거 이제 테슬라를 바라보고 그거 이제 올해 반영하기는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 후년을 받는 건데 올해 흑자 전환한다는 거는 뭔가 좀 알고 쓴 얘기네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러면 HBM4 다이 때문에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로크가 있었다. 예, 그로크에 이제 그 지로크 3죠. 정확히 3에 들어가는 LPU를 만들고 있었고 그 LPU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베라루빈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베라루빈의 언어를 추론하는 거에 전문적인 칩을 하나 더 넣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추론형 반도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 추론형 반도체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자기 AI 가속기 내에 거기에 또 이제 뭐 지금 우리 그동안 잘 아는 뭐 네트워킹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리모클로라는 이제 오픈클로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오픈클로 근데 창업자가 저기 오픈 AI도 가셨더라고요. 근데 오픈클로가 AI 에이전트를 서막을 알리는 상품이었다면 이게 기업들용으로 니모클로라는 걸 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픈클로는 저는 좀 생소한데요. 네, 그것도 이제 그런 그 AI 업체 소프트웨어 하나예요. 네. 그분도 그 이제 오픈클로가 그 창업자가 뭐 캐나다 분인가 뭐 그런데 네, 네. 국적은 이제 일단 그게 AI 그러니까 내 그 개인 비서를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컴퓨터 안에 연결을 시켜 놓으면 알아서 이것저것 내가 명령하면 알아서 해주는. 그래서 완벽한 AI 에이전트. 우리가 지금 이제는 재미나게 쓰시려면 들어가서 치고 물어보고 엔터 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크게 던져놓기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니모클로라는 걸로 기업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 소프트웨어부터 이제 이게 다 그러면서 이거를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결국엔 그거를 그 사업을 자기들이 하면서 칩을 팔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또 로봇 얘기도 했고 뭐 로봇에 들어가는 칩도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이따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현대차에 들어가는 칩도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추론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예, 베라루빈 그다음에 뭐 파인만 이런까지 쭉 이어지는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러면서 27년도 예상 매출을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발표하니까 또 이제 난리가 났죠. 야,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를 오히려 빼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LPU에 대한 관심이 또 갑자기 생기면서 LPU 관련주들을 막 찾으세요. 예, 그것도 주식하시는 분들 다 그렇죠. 그렇죠. 예, LPU가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을 추론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그로크에 설계한 전용 칩인데 이거를 만약에 삼성이 만들면 누가 테스트 검사를 하겠냐?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가 막 움직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기판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어? 그러면서 또 기판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전에 CPU를 주목했는데 CPU는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광통신 관련된 것들. 근데 약간 초쳤죠. 젠슨왕이. 구리랑 광통신이랑 같이 둘 다 필요하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픈클로의 기업형 모델 리모클로도 발표하면서 결국엔 본인들이 AI 에이전트까지도 손을 대겠다라는 부분. 한마디로 젠슨왕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 젠슨왕 CEO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한마디로 지가 다 해먹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신세계하고 한다는 것도 뭐 연결해주고 자기 칩 거기 씹는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신세계가 계약한 그 회사가 예, 또 여기 엔비디아 주요 고객사예요. 예, 그래서 그 엔비디아랑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신세계를 마지막 끄트머리 언급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정용진 회장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그래 보입니다. 예. 그리고 AI 팩토리부터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이제 추후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반도체 시장은 죽지 않는다. 당분간은 호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이걸 D램을 얼마나 쓸 거냐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루빈에 베라가 이제 CPU 이름이잖아요. 그 베라에도 삼성께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소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CPU를 도와주는 메모리도 삼성이 소캠이라는 거에다가 담아서 주는 거죠. 패키징을 해서. 그래서 소캠 관련된 기판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보였고요. 메모리 관점에서는 이제 수요 급증이 계속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30년까지는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예. 좀 설레발일 수 있어.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약간 구라가 섞인 영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영혼이 있는 구라? 네, 그 아니 정도. 그건 뭐 거짓말했다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냥 모르는 거죠 아직 그렇죠. 모르는 거죠. 자기가 사실 반도체 업황에 그런 거를 굵직한 거를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게 네. 예측을 잘하셨으면 네. 부족할 때도 좀 아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몰랐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네, 뭐 그렇습니다. 이익률이 얼마가 될 거예요.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서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하이닉스에서 그죠. 네.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나중에 좀 노이즈를 만들 수도 있다. 예. 뭐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일단은 그분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음. 그분 뭐 유리기판도 한번 그러게 거짓말했잖아요. 뭐 납품하고 뭐 팔고 왔다 그랬잖아요. 예, 팔고 지난 작년에 팔고 왔다 그랬는데 네. 예, 한 장도 안 팔린 거 샘플만 갔나 네.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반도체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건 아는데 뭐 워낙 사실 나쁜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전쟁 뭐 극복하고 가는 거 그죠. 실적 좋아지고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시켜 세우고 그죠. 가격 오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일단 1분기 눈앞에는 1분기 실적인데 1분기 실적까지는 괜찮겠죠, 괜찮을 것 그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가이던스가 우리나라 근데 가이던스 잘 제시하지 않지 않아요? 아니, 애널리스트들이 가이던스 대략 얘기는 하죠. 하나요? 예, 네. 요즘에는 좀 하는 편이니까. 네. 예. 근데 예전 미국처럼 이렇게 뭐 명확하게 제시를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번에 그럼 이제 좋은데 언제까지 메모리 가격이랑 랜드 가격이 계속 올라서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랜드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이게 올라서 수요가 언제 줄까 이런 우려들을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그 디램이랑 랜드를 사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비싸도 지금 사긴 하는데 필요해서. 근데 그러면 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메모리를 덜 쓰려고 하는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좀 덜 쓰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성능을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SRAM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다 보면 파운드리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SRAM을 만들 때 SRAM이라는 이제 반도체는 원래 비싸서 안 만드는 반도체 중에 하나인데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D램과 조금 다른 형태의 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파운드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 SRAM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면 그 SRAM은 또 누가 만들어주지? 그럼 TSMC 아니면 삼성전자입니다. 또. 네,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은 이러나 저러나 나쁠 건 별로 없는. 이 오늘 리포트 나온 게 이제 소위 이제 예. 풀스택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그죠? 예. 다 잘하는 그런 어떤 사업 구성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의 그 그렇죠. 종합이 유일한 회사가 사실 삼성전자밖에 없는 네. 거죠. 파운드리랑 메모리를 같이 하는.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이 LPU가 뭐 별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뭔가를 계속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TSMC가 계속 가격 올리면서 갑질하던 것들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TSMC의 그 적체됐던 물량들도 우리가 좀 해소시켜 주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익을 좀 챙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경쟁을 붙이려고 하겠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많은 설계만 하는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TSMC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 핵심은 말씀하신 예. 것처럼 파운드리죠 지금 그죠? 네, 왜냐하면 뭐 맞습니다. HBM에서야 하이닉스가 놀겠습니까 그죠? 예. 서로 뭐 경쟁하면서 가겠죠. 경쟁하면서 갈 텐데 이 파운드리는 하이닉스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도 받고 그랬는데 오케이 적자만 일단 줄이자 큰 폭의 적자만 줄이고 이익은 나중에 낸다는데 지금 그쪽에 빨리 돌아가니까 그죠. 파운드리 쪽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사실 가격이나 밸류를 더 줄 수 상당히 있죠. 더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두 회사랑 다른 거는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 리포트가 분위기를 보면 삼성전자가 애널리스트 분위기는 처음엔 디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실적 회복 이걸로 주가를 올렸죠. 네. 그 다음에 HBM4의 진출 거기까지 이제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낸드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 맞아요. 낸드 가격 상승에 따른 또 밸류에이션 상승, 실적이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뭐가 붙었냐면 할인 요소가 없어졌다. 파운드리 때문에 할인을 했는데 네. 이제 얘네가 흑자만 돌아선다라고 하면 할인 요소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밸류를 더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지금 당장은 할인 요소만 없애도 그것 때문에 또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7만 원 뭐 불렀던 분이 30만 원 부를 수 있는 이유가 파운드리 사업이 정상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 다 똑같죠 이랬는데 지금은 아빠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6대4 얘기했는데 이제 7대3까지 비율을 바꾸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의 그 기대와 또 우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직면한 거는 마이크론 방향을 정했어요. 난 HBM에 집중할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SK 하이닉스는 HBM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D램도 그렇고 그렇죠. 뭐 네. 지금 뭐 저기 SSD 만드는 회사도 있으니까 포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도.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는 그나마 이제 뭐 파운드리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호황이어서 잘 파는 건 아는데 요 다음 단계에서 본인들이 뭘 할 거를 생각하고 있을까? 설비 투자는 어떻게 더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용인 클러스터 짓는데 급급하잖아요. 지금 하나 짓고 거기서 이제 뭘 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일단은 뭐 지금 땅 파고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문제가 기술적으로는 1C D램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고 예, 지금 삼성전자 이번에 원시로 갔죠. 네. 원C로 갔는데 원 D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원비잖아, 그죠? 아직도 원 B죠. 그러니까 예. 원 C로 빨리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원 D를 HBM4E에 쓰겠다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 GTC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5E부터 원 D를 쓰겠다. 그리고 베이스 다이를 2나노 공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이제 발등에 좀 불이 좀 떨어졌을 거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1C로 공정을 완전 전환하고 예,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면 조금 안정화될 수 있죠. 네. 그리고 MR 머프 방식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16단으로 가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12단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16단으로 가면 좀 MR 머프가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제 그건 뭐 기술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걸 좀 잘 해결하면 뭐 좋겠죠. 예, 그 정도 네. 우려가 좀 있다. 반도체 그 전반적인 경향들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반도체 종합적인 전략하고 관심 종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네. 일단 지금 장비주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제가 여기 안 나온 한 달 만에 한 달 좀 넘게 만에 네. 왔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장비주들은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수급 개선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근데 중요한 건 장비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제일 비쌉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한미반도체도 좀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단기에 오른 예. 그런 그 소부장들이 단기에 오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소부장들의 특징이 좀 그렇죠. 이제 예상을 하고 먼저 주가는 올라가고 실적이 나오면 좀 빠지는 그런 형태로 좀 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그 안에서 저는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포트에 50% 갖고 계셔야 된다. 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4월까지인지 5월까지인지 6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고점은 한번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반도체를 50% 담고 가는 거는 맞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0% 담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계좌가 거의 박살 안 났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를 섞든 뭐 테크윙을 섞든 장비주들을 섞으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제일 여전히 이 안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죠. 종목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홀드하시고 만약에 비중을 더 늘리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이 막 급등하는 날 사지 마시고 좀 빠지는 날 사시면 된다. 또 전쟁 이슈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빠지면 또 한 번씩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좀 담아 보시고 그다음에 HBM 장비주 내에서의 탑픽은 저는 여전히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인데 대신에 지금 30만 원대에서 굉장히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마이크로 서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HBM 본딩 장비까지 TCB 본딩 장비까지 지금 다 라인업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좋게 보는데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다. 박스권을 좀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 확인하고 한번 더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정 내에서 탑픽을 좀 바꿨는데 PSK가 그나마 제일 쌉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는 PSK는 PR 스트립이라는 장비를 만드는데 이 장비를 경쟁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대주주가 중국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중국 회사로 바뀌는 바람에 예, 미국에서 안 씁니다. 거기 거를 중국 장비 업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지금 PSK로 넘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PSK는 반사 이익을 보니까 좀 보실 필요 있고 기판 탑픽은 여전히 이스페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세 종목 얘기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한미반도체, PSK, 이스페타시스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현재는 이스페타시스.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기판 여전히 쇼티지다. 이런 것들 좀 인지하시면 좀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략 세우겠습니다. 인터배터리 뭐 한참 얘기했는데 뭐 끝나고 나서 별로 기사가 없네요. 그 인터배터리 할 무렵에 또 전쟁 이슈도 있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인터배터리를 보고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고, 예. 뭐 제가 이제 저는 바빠서 못 갔는데 예. 들어보면 그냥 이게 뭐 신기술이 엄청난 게 나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신기술보다는 적용처의 확대, 그다음에 소비자 맞춤 이게 이번에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도 소비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식. 어떤 거는 좀 분리해 놓고 뭐 이제 분리형이라든지 약간 우리 뭐, 신차 나올 때 그냥 전체 바꾸는 게 아니라 뭐 그걸 겉만 바꾸면 페이스 뭐라 그러죠? 페이스 리프팅이라 그러나 그냥 어떻게 그 정도 차원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뭐 ESS가 이제 너무 큰데 옛날에 보면 막 덩어리채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셀 하나만 망가져도 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서랍식으로 해놓으면 뭐가 불량이 나면 그거만 이제 빼서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놨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나마 뭐 에코프로 정도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 만들어서 조금 주목을 받았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주가는 계속 답보 상태 및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중인데 2월에 답보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배터리 효과는 좀 별로였던 걸로 보이고 여전히 신기술 이런 거보다는 적용처 확대, 뭐 소비자 중심 이런 것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거는 ETF 수급 때문에 좀 올렸다.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국면에서 ETF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액티브 나오기 전에 코스닥 패시브 할 때 많이 땡겼잖아요. 많이 땡겼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 150 뭐 ETF 그다음에 코스닥 150 뭐 레버리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올려서 이제 조금 시간은 이제 원래 조정 받을 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 받을 때 수급이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또 힘을 쓸 때는 또 힘을 못 쓰는 장이 돌았을 때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매번 계약건이 나옵니다. 다 ESS 관련된 계약이죠. 뭐 SDI는 1조 6천억, 뭐 이번 LG 엔솔 같은 경우는 6조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에 별로 반응이 없는. 그러니까 한동안 반응했던 건 수급과 삼성 SDI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였는데 이번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얘기하기로는 저는 작년에 27년 양산 이랬잖아요. 27년은 7년인데 27년 하반기 양산 뭐 이렇게 4분기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28년까지 미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양산 단계로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ESS 관련된 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ESS 시장은 여전히 확대 중이죠. 당분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 왜 들어가냐면 이제 이게 전기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오다가 정전이 우리가 이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전되면 아예 대책을 세우잖아요. 통보를 해주면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전압이나 전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즉시 그냥 바로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갖다 쓰든가 아니면 UPS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그 비상용 전원 있잖아요. 그거 UPS용 또 ESS가 있고요. 또 이제 자체 ESS가 또 있고 그런데 여러 방식으로 ESS가 쓰이고 그거를 이제 또 이제 비상 발전이랑 다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그래도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4시간 돌아가고 어떨 때는 전기를 많이 먹고 어떨 때는 조금 먹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일관되게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ESS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는 단순히 지금 뭐 태양광이 많이 보급돼서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로봇 관련된 기대하시고 뭐 우주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냥 당장 2, 3년 뒤에 좋아질 거는 지금 ESS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쪽으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뷰는 긍정적인데 2차전지에 대해서 일부 종목들은 좀 빠져야 된다. 이러면 또 싫어하실 수 있는데 에코프로 전 제가 볼 때 좀 과하게 올라갔다. 수급으로 땡겼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갖고 계신 분 좀 비중 줄여놓으셨다가 예. 또 이제 저는 원래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섹터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숫자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 많이 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조정을 좀 받는 시기를 좀 거쳐야 된다. 1분기 실적 나오면 생각보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6년도 상반기까지는 2차전지는 트레이딩 전략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로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종목은 지금 삼성 SDI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가 바뀌었죠. LG 엔솔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이상하게 약해요. LG 그룹 내부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약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이슈가 있죠. LG 화학이 최대 주주인데 LG 화학이 지분을 팔지도 모른다. 지분을 일부 팔아서 뭐 화학 분야 자기 자금도 좀 쓰고 배당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LG 화학은 오히려 좋은데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물량이 나온다는 건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LG 엔솔이 요즘에 좀 눌리고 있는 거는 LG 화학이 지분 팔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슈가 좀 더 보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그걸 매각이 결정이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LG 엔솔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여전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여기도 근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이고 퓨처엠 최근에 이제 좀 안 좋게 빠졌죠. 뭐 중국의 관세 부과하던 흑연업체들 이런 업체들한테 관세 부과 안 한다. 임극제 관련돼서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좀 밀렸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이걸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물량이 좀 딸린다라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관세를 좀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갑자기 전반적으로 빠지긴 했는데 앞으로 미국이 양극재도 열어주면 어떻게?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없는 음극재만 열어준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그냥 저는 지금은 제일 예뻐 보이는 게 이쪽에서는 삼성 SDI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셀 쪽에서는 어쨌든 무게 중심 자체를 LG 엔솔보다는 삼성 SDI로 지금 갔죠. 네. 갔는데 오히려 거꾸로 LG 에너지솔루션을 좀 보자. 가격적으로 보면 가격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LG 화학 그 이슈만 좀 정리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좀 체크하시다가 천천히 사셔도 된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시속 게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잘 못 올라갔던 코스피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를 봤던 LNF가 또 좋을 수도 있죠.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NF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음극재 단에 문제가 생겼던 포스코 퓨처엠도 오히려 가격 단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는 고급화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지금 최근에 테슬라 쪽으로도 납품을 또 했습니다. 음극재는 포스코 퓨처엠도 좋다. 장비 PNT는 보고 있는데 지금은 좀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눈에 들어오게 살만한 거는 LNF랑 뭐 LG 엔솔 정도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최근의 모멘텀은 로봇과 전고체였잖아요. 전고체는 삼성 SDI도 그렇지만 몇몇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거죠. 몇몇 종목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모멘텀이 좀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약간 좀 좀 빠지겠죠.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또 이제 많이 빠지다가 또 전고체 얘기 다시 나오면 또 움직일 겁니다. 워낙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고민했던 것들이 전고체 쪽에서 소재 쪽 그렇죠. 이런 쪽은 변동성이 이제 크게 나타난다는 거였는데 그래도 뭐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많이 빠진 거는 또 없네요. 근데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런 건 사실 고점 대비 또 많이 빠졌고. 그럼 이수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 근데 네. 지금 이번 달에는 지금 현재 18일 기준으로 살만한 게 많이 안 보인다. 그나마 살만하게 보이는 게 이제 LNF 정도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은 그 이슈만 좀 정리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두 개가 보이네요. 근데 지난달에 나와서도 제가 SDI는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트레이딩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시세가 변하고 이런 거는 1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진짜 돌아서는구나라는 게 보이면 아마 제가 말 안 해도 시장이 계속 올리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가이던스가 좋아질 것 같으면 지금은 이제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요즘 뭐 3천당 제약만 보인단 말이야. 할 정도로 그죠? 이야, 3천당 제약 참 대단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바이오가 이게 기대만큼 그죠? 한번 기대 가져도 전체적으로 못 오고 그죠? 좀 물론 이제 우리 액티브 ETF 이런 거 들어온 얘기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심리가 좀 센치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센 쪽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최근에 보면 제가 2월 달 이후로 이제 쭉 2월 달에도 사실 재미 없었어요 바이오가. 그러니까 JP 모건 헬스케어 끝나고는 그닥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이 안 나왔고 오히려 뭐 3천당 제약이라든지 보로노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갔고 이 종목들이 좀 쉴만하니까 또 이제 ETF 나오면서 또 받쳐주고 뭐 이런 형태가 좀 나왔고요. 대부분 좀 답보 상태. 그러니까 알테오젠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막 화내시기 시작했고 저한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게 거의 바닥권에 왔다. 뭐 이제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의 바닥 인내심들이 보통 한 두세 달 빠지거나 기면 바닥이 나죠. 두세 달이면 뭐 투자자 한국 투자자가 꽤 장기 투자하신 거죠. 꽤 긴 인내심이죠. 그래서 그나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흔히 빨래줄이라고 그러죠. 옆으로 계속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월 중순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그 지금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기술 수출이 안 나왔어요. 알테오젠도 근데 규모 때문에 오히려 빠졌죠. 그 기술 수출 나오고 나서 대표님이 괜히 뭐 전이랑 비슷하다 그랬다가 괜히 얻어맞았고 아니 잘해놓고 얻어맞은 격이죠. 그리고 시장이 앞서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별로 특별한 기술 수출이 작년엔 빵빵 터졌는데 그죠? 작년에도 2월달에 처음 나왔습니다. 올릭스가 처음 사실 우리는 기억에 되게 많이 터진 것 같은데 4월, 5월, 6월 이렇게 가면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1, 2, 3월 달은 잘 안 터지는 달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2월 지나고 3월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건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는 이제 셀트리온 최근 이제 진펜트라 이거 잘 팔린다.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제 완화 뭐 이러면서 셀트리온만 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가 이제 셀트리온도 참 흔한 말로 재수가 없는 게 좀 갈만하니까 전쟁 터져가지고 주가가 제자리로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이 또 셀트리온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이제 FDA에서 바이오시밀러 임상 요건을 완화해서 경쟁이 심화되냐라고 보는 쪽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이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신약을 빨리빨리 낼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 약들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진펜트라가 잘 팔리는 이슈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약 개발 관련돼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는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바이오시밀러나 국내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유리한 조건은 형성되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좀 황당했던 게 앱클론의 상승이었어요. 앱클론이 그냥 끊임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의 환기 뭐 종목 뭐 이게 여러 가지가 붙어가지고 딱지가 붙어서 계속 올라갔는데도 오히려 이제 그게 풀리고 나니까 빠져요. 근데 메지온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얻어맞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 앱클론도 사실은 카티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부각을 좀 받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고 메지온은 기대보다 좀 안 좋은 일이 발생되면서 급락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또 이제 메지온 대신에 들어가는 회사가 어디냐 코스닥 150에 뭐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들어가면 코스닥 150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럼 코스닥 150에 누가 들어갈 거냐 거기에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그 종목이 이틀 동안 지금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은 투자가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개별 기업이 이슈를 다 알아도 그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은 조금 그렇죠.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바이오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저번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 탑 10 뭐 ETF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 또 기술 액티브 펀드 네. 하나 또 새로운 거 나온 거 있잖아요. ETF. 기술 이전 뭐 타이거에서 만든 거, 미래에서 만든 타이거 기술 이전 뭐 바이오 ETF가 있는데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좀 쏠리니까 좀 기다렸다 사시면 되죠. 그러니까 ETF도 초기에 투자하시면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ETF니까 괜찮지 않겠어라고 그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예, 역시 신규 상장이랑 비슷합니다. 비쌀 때 초기에 살 필요보다는 나눠서 그죠 기다렸다 사시는 게 낫다. 한 달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ETF 왜 그러면 바이오가 부진하냐? 모멘텀이 없어요. 기술실도 안 나왔고 미국의 시장 금리도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전쟁도 터지고 그러니까 관심이 바이오까지 안 오는 거죠. 예전에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쉬면 바이오로 막 자금이 몰렸는데 지금은 그쪽이 쉬면은 뭐 다른 쪽으로 가죠. 막 온기가 이제 퍼질 때가 많아가지고 요즘에 다시 또 뭐 조선도 들썩거리고 원전도 들썩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산도 들썩거렸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도 섹터였던 종목들이 강해지면 바이오 약간 수급이 좀 마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ETF들이 초반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라임 거랑 그다음에 삼성 자산운용 코엑트 저기 타임폴리오 타임폴리오랑 라임은 옛날 투자 전문회사였죠. 타임폴리오랑 이제 삼성이랑 그래서 내놨던 거에 보면 깜짝 놀랐어요. 바이오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그 한화에서 만든 건 바이오 종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왜 안 들어간다 생각해봤더니 그 매니저분이 바이오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IT로 돈을 많이 버셨던 그러게요. 2차 전지 같은 건 들어가 있는데 그죠?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다음에 뜬금없이 성호전자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아예 바이오 ETF가 따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런 거 출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반대로 이번에 뭘 보셨냐면 ETF를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전체가 다 밀리는 폭락장이 나올 때는 또 문제가 또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와중에도 꾸준히 우상향했던 종목들이 제가 올해 JP모건 헬스케어의 키워드는 뭐였다. 신규 성장 코너는 하나밖에 없었죠. 신규 성장하는 거에 대한 mRNA 치료제. 이게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가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이렇게 제시된 거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래서 그쪽 관련된 기업인 올릭스, 뭐 알지노믹스, 뭐 ST팜 원료인데 이 정도는 주가들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 또 뉴스로 보면 일라이릴리가 국내에다가 돈을 엄청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갑자기 죽었던 펩트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투자하겠냐? 결국엔 펩트론이랑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펩트론 때문에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나라의 바이오텍 회사들과 그다음에 바이오 제조 능력 이런 것까지 봐서 투자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또 시장도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거점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보면은 일라이릴리의 투자는 우리나라에 굳이 나쁜 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이오 산업 전반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는 사실은 또 빼놓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종목이 너무 많고 기술도 다 알 수 없어서 이건희 대표님이 오실 때마다 쭉 언급하는 기업들 7대장이었나요? 8대장이었나요? 그죠? 그 정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죠? 몇 개 없습니다. 거기에 한두 개씩 추가하시면 돼요. 종목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메시 치료제 관련돼서 또 잊어버리셨어요. 이게 3월 말이 다가가잖아요. 3월 20 며칠이면 아마 D&D 파마텍 메시 치료제 임상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제 뭐 한 4월 달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술 수출 안 했다는 거는 임상 결과 보고 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시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는 D&D 파마텍 주목해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올릭스도 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랑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올릭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한미약품은 머크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크가 임상 이상을 잘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비만 치료제는 또 한동안 관심 있다가 지금 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D&D 파마텍과 한미약품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제는 키가 뭐냐? 지금 여긴 코스닥도 아니고 지금 코스피도 아니고 지금 그러게요. 애매하게 돼가지고 있어, 수급이 맞아요. 비어 있어요 지금. 맞아요. 예, 좀 있으면 너 뭐 코스피 갈 거니까 그리고 코스닥에서 안 사주고 네, 코스피에서는 아직 안 돌았으니까 안 사주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 없이 빠지는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호재가 나와도 별로 반응 안 하고 여기는 기술 수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예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임박하면 그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겠죠. 예, 조금 아직 알테오젠 사신 분들은 너무 조바심 내시면 안 된다. 더 묵혀야 되는군요. 예, 묵혀야 됩니다. 예, 아니면 없는 분들은 이제 뭐 한두 주씩 사서 모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회사는 바뀐 게 없다. 예,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추가 수출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올해 한 2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그다음에 ABL 바이오는 여기도 BBB 플랫폼 관련된 추가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되는데 그 기대 때문에 아직도 계속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지겨워서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항상 본인이 지겹다고 느낄 때가 한번 빵 뜨죠. 그러니까 하고 나면 올라가는 게 그 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중항 JDC도 지금 임상 잘 하고 있다.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가 최근에 제일 좋습니다. 요 며칠은 20만 원 위에 안착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오리온보다 시총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서 마일스톤 수치 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파이프라인들도 계속 잘 임상이 돼가고 있다. 이게는 무슨 말이냐면 팔아놓은 약들이 지금 효자 노릇을 계속 해주고 있다. 예, 그리고 추가 기술 수출도 기대가 된다. 여기도 에임드 바이오 뭐 이런 이제 인투셀 프로티나가 최근에 좀 좋았는데 에피스 홀딩스랑 이제 기술 평가 계약 맺고 이제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마무리 국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티나가.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것 중에 최근에 펩트론, 일라이릴리 관련돼서 여전히 좀 또 다시 주목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은 알테오젠, 리가캠, ABL, D&D 파마텍, 올릭스, 알지노믹스 이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는 올릭스, 알지노믹스를 지난달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유전자 치료제가 가장 핫합니다. 지금 키워드 중에. 그래서 아예 그냥 유전자를 바꾸자, 뭐 유전자를 약간 치환시켜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 개발하는 회사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탑픽은 여전히 알테오젠이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차선호주,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D&D 파마텍이 좀 사고 한번 칠 것 같고 그냥 좀 모멘텀으로 포트에 뭐 한 1, 2% 정도 거래해 보실 만한 종목은 그냥 올릭스, 알지노믹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도 이제 분위기는 좀 무르익고 있죠. 네, 수급도 그렇고요. 또 말씀하신 잠잠한데 뭔가 좀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오도 좀 하나도 없는데 올라가면 좀 배 아픈 섹터가 될 수 있어요. 네. 예. 바이오 핵심적인 기업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쟁 뭐 이슈 때문에 흔들리고 뭐 그런 가운데도 역시 뭐 저도 이제 현대차는 50만 원 밑에 내려오면 좀 사볼 만한데 근데 대략 한 50만 원까지 갔다가 그죠? 예. 뛰어오르고 역시 뭐 엔비디아 모멘텀 이런 게 이제 좀 또 가세된 거죠 최근에. 그렇죠. 네. 예. 근데 뭐 잔잔하죠 아직은. 네. 이게 2월달에 여기도 이제 사실은 세게 맞았는데 2월 25일, 6일, 26일, 27일 이때 급등했던 이유가 보면 새만금에다가 계획 발표하고 네. AI 데이터 센터 짓고 뭐 수소 관련된 클러스터 짓고 이거 이제 또 대통령이 또 참여해서 또 고맙다 그러고 막 이러고 이제 좀 한번 또 행사를 크게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드디어 현대차가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구나. 소프트웨어. 이제 GPU 5만 장을 되게 뭐 5만 장 뭐 다들 뭐 저기 메타 보면 막 몇십만 장씩 사니까 우리는 뉴스에서 보니까 5만 장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시는데 자동차 회사가 5만 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현대차가 두 번째입니다.
테슬라가 유일하게 한 이제 블랙의 기준으로 한 12만 장 정도 된다 그래요. 13만 장. 그러니까 왜냐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게 거기는 뭐 A 시리즈부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는 블랙엘로 명품을 받은 건데 그러면 5만 장이면 전 세계 2위입니다. 중국의 하웨이가 갖고 있는 것도 3만 장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규모가.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그럼 데이터를 모으겠죠. 엄청난 데이터들을 모을 거고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엔비디아랑 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지금 구글 딥마인드랑도 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자율주행도 빨라질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로봇도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게 다 예. 적용되는 거죠. 예.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로봇 투자하면 자꾸 뭐 액추에이터 뭐 어디에 부품 약간 자동차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액추에이터는 우리나라 거 안 써도 돼요. 그냥 뭐 외국 거 사다 써도 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머리죠, 머리.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킬 거냐.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꾸 하드웨어 관점으로 본다.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얼마나 수집을 잘할 수 있느냐의 능력, 그다음에 그걸 얼마나 적용을 빨리 할 수 있냐의 능력으로 보면 현대차는 이제 스타트하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가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우리 테슬라가 PER 200배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중국 업체들이 뭐 한 50배 정도 받는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이제 현대차가 이제 11배, 12배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러면 20배는 받아도 된다. 이제 스텝을 뛰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근데 엄청난 우군들과 엄청난 GPU를 갖고 어떤 퍼포먼스를 낼 거냐 확인해 가면서 올라가겠죠. 그럼 뭐 90만 원, 100만 원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0배가 아니라 뭐 30배 줄 수 있고 40배 줄 수 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밸류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죠. 예. 그럼 데이터를 얼마나 잘 모으고 얼마나 잘 적용시킬 수 있느냐를 확인해 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한참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근데 그 주가는 언제 반영할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반영하려다가 전쟁 때문에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저는 4월 9일이 아마 기점이 될 것 같아요. 4월 뭐 해요? 네. 인베스터 인베스터 데이를 하는데 CEO 인베스터 데이 하는데 여기서 향후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의 구체화를 발표한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발표된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기아가 빠졌어요. 신기하게. 근데 이번에 아마 기아의 역할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마 로봇 사업 내에서 기아의 역할은 대략 예측하건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걸 보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걸 보면 자율주행 쪽에 약간 좀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설계 기술 개발하고 현대차가 로봇을 제조하고 AI 학습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현대오토에버는 SI 관제 시스템 뭐 이런 거 한다라고 그랬는데 네. 기아 여기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없죠. 그럼 자율주행은 현대오토에버랑 기아가 같이 협업해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은 기아가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지금 하나 껴놓은 게 뭐냐면 화신 있습니다. 화신. 부품업체. 예, 그 마우라 만들고 그다음에 배터리 팩 케이스 만들던 회사인데. 머플러. 예. 그 바디 모듈을 만든다고 합니다. 로봇이요? 로봇의 바디 모듈. 그 정도까지는 좀 나와 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상장한다는 얘기는 2, 3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예, 투자한 것도 한참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로봇 자체가 아니라 로봇을 자체를 다룰 수 있는 얘를 사람처럼 만들 수 있는 학습하게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졌다. GPU가 들어온 게 엄청 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현대차 실적 차 몇 대 팔고 이런 거 자꾸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예전에 테슬라가 초창기에 전기차 몇 대 팔았다 이걸로 주가가 움직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차피 자율주행도 로봇이잖아요. 머리잖아요. 이거 AI라는 걸 학습 만들어 놓으면 로봇에도 쓸 수 있고 자율주행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는 그거를 얼마나 현대차가 잘 구현해내는지 요거가 투자 포인트니까 여기 많은데 종목들 뭐 사야 되냐? 뭐 기아 사시고 싶은 사람은 기아 사고 뭐 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만 사야 된다 그러면 현대차 사는 게 맞다. 음. 결국은 AI 학습을 담당할 거고 제조도 할 그렇죠. 거고 예. 예. 그러면 핵심 종목은 당연히 현대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크게 고민 안 해도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의 밸류 체인 가운데서 역할 분담과 누가 더 잘 간가, 오토에본가, 모비스인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제일 밑단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현대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마 현대차 그룹을 대상으로 한 ETF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룹 ETF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안 알아봤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섞는 것보다 사실은 현대차 하나 딱 쥐고 제대로 이제 좋은 가격에 사고 있으면 훨씬 더 그죠? 심플한 성과가 날 것 같은데. 그렇죠. 로봇 관련되거나 자율주행 관련돼서 결국에는 현대차가 떨어지면 다른 것도 더 떨어질 거고요. 네. 올라가면 다른 것도 뭐 더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은 현대차가 잡아주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제일 편하다 투자하기는. 음. 그리고 이제 밸류도 계산하기 편하고. 그러면 20배까지 보면 지금 80에서 9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거는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보는 뷰잖아요. 근데 어차피 상대 수익이잖아요. PER이라는 건 매기기 나름인데 밸류를 주기 나름인데. 그렇죠, 그렇죠. EPS는 아주 스페시픽하지만 PER은 매기기 나름이죠. 예, 중국에 있는 저기 그 BYD보다 우리가 싸다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GPU도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성과가 나기 스마트카라는 거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거기에 로봇에 대한 성과까지 같이 붙이면 한 30배, 40배도 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럼 올해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20배까지만 하면 봐보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80만 원, 90만 원 가면 거의 뭐 7, 80% 수익인데 날 수 있는 거를 굳이 안 살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네. 올해 제일 핫한 대형주는 아마 현대차가 지나고 나면 돼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장이도 그러니까 이거죠. 예. 현대차나 이런 대형주가 끌고 가는 장이니까. 부품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품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밸류체인 그룹들은 다 역할들이 있고 어느 정도 알고 현대차 그룹이 아닌 부품사들은 사실 관심권이 없었는데 최근 보면 뭐가 좀 툭툭툭 관심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쪽은 그냥 좀 무시하고 가요? 아니면 그런 데서 또 보석 같은 기업이 있어요? 아까 화신을 말씀드렸고, 네, 화신 있었고요. 뭐 성화이텍이나 이런 쪽이 갑자기 움직이긴 하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로봇 예, 역할이 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자동차 그룹들이 PBR이 다시 이제 정상화되니까 약간 거기에 맞춰서 올라오는 걸로 보이는데 좀 한계는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SJG 세종인가 이런 예전에 세종공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도 수소 관련돼서는 같이 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 이슈로 올라가는 거다. 거기는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거기가 스택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듭니다. 현대 스택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일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이랑 거기가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현대제철도 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싼 회사니까 좀 움직였던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저는 그냥 아직은 이쪽은 뭐 HL 만도도 한동안 잘 나가다가 요즘에 좀 반응이 없죠. HL 만도도 결국에는 현대모비스를 보조해주는 역할 정도니까. 그렇죠. SL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현대차의 그렇죠. 맞습니다. 같이 성장하면서 그 어떤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이잖아요. SL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 게 그 LED 하는데 로봇에 LED가 들어가는 불 끄고도 작업한다고 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빛이 뭐 필요했나 뭐 이런 좀 저는 아직은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직은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굳이 이게 종목을 너무 확장하는 것도 좋은데 공부를 궁금해서 해보시면 좋겠지만 어차피 저는 하나 두 개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핵심 종목. 그러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하는 건 아닌데 그죠? 이런 데까지 스타디할 여력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SL은 원래 그 헤드라이트 만드는 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최근에 오른 거는 또 BMS 로봇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뭐 이런 얘기 또 있네요. 납품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한다라고 이제 역할을 주는 거죠. 맞아요. 현대차 그룹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자기 1차 벤더들한테 신사업을 하면 역할을 하나씩 줍니다. 다 그래도 이제 쉐어하는군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현대차는 얘기하다 보면 돌고 돌아서 그래서 뭐해? 현대차 국 찍으면 된다 그죠? 그냥 자동차에서 현대차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결론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로봇주입니다. 그렇죠. 네.
자동차 얘기 사실 현대차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핵심 탑픽은 현대차 그룹, 현대자동차입니다. 예, 그 현대차를 이제 얼마에 사서 얼마까지 볼 것이냐, 오를 때 살 거냐, 빠질 때 살 거냐, 빠질 때를 좀 기다릴 거냐, 그죠? 네, 그뭐 지금은 이제 50만 원 초반이면 뭐 네. 충분히 사볼 만하다. 일시적으로 50만 원을 깨면 아주 땡큐하고 사야죠. 예. 네. 자동차 이야기까지 위주의 2부 이건희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